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95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네. 95페이지 오시면은 용도직 안에서 건폐율이 나올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 자, 9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용도지역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자,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의 종류 21개를 배웠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몇 개?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21개 용도지역을 배웠고요. 물론 이제 21개 용도지역별 중요 지역별 지정 목적도 다 체킹 다 하셨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를 배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특례.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역의 입안과 결정으로 지정과 변경을 함이 원칙인데 공유수면 매립지 등에 대해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까지 배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어떤 용도지역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사면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개발행위, 즉 건축행위를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다 라고 했고,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 중간에 교재를 앞으로 찾아가면은 그분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마이크를 직접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안 되고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 제한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다 외워요? 박사님 천재님이시구나. 여러분 좋아.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은 안 될걸?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좀 길어요. 제가 안 될 걸 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그렇게 하면 되죠. 좀 길어서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고형 나오면 되지 뭐, 그죠? 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처럼 달달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객관식이니까 보고 생각나면 돼요. 그래서 암기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개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하죠. 여러분, 건폐율은 95페이지죠. 공식 다 적어뒀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죠? 건축 면적. 그렇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잠깐 이야기를 좀 합시다. 여러분, 서울시 관할구역 도시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 네,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서 적합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자연녹지지역에 여러분이 땅을 삽니다. 자연녹지 땅을 사가지고 이제 녹지지역이죠.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냥 자연녹지지역인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땅 100평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330제곱미터 100평 면적으로 하면 제곱미터로 표시를 하면 330제곱미터 정도, 3.3제곱미터가 한 평 정도 되니까 대충, 그죠? 네. 대략 한 330제곱미터 100평 정도 샀어. 그럼 여러분 이제 상상할 수 있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100평 대지니까 여러분의 고객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평 사면은 한 20평 정도 주택을 짓고, 단독주택 20평은 괜찮아요. 아파트 공동주택 30평 정도 하고 같이 쓸 수 있어. 공유 면적 빠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단독주택 20평은 크진 않지만 괜찮아요. 살만은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한 10평 정도 이제 창고를 짓고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싶다. 벨트를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그러면은 주택이 20평이고 창고가 1평이니까 몇 평이죠? 30평 정도, 100평 사서 이거 자연 녹지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마당이 얼마 남아요? 70평 정도 남으니까 텃밭으로 갖고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표율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자연 녹지력에서 허용하는 금표율은 대지 면적의 20% 이하로 제한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100평의 땅을 사면은 건축 가능한 면적은 몇 평이라는 겁니까? 20평 이하로 제한되니까 주택을 20평 짓고 창고를 10평 짓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금표를 모르면은 100평이니까 충분해요, 손님. 주택 20평, 창고 10평, 그래도 마당이 70평이니까 텃밭까지 가꿀 수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동네 망신, 어우,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표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표는 뭐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에서 대지를 지정하면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하죠? 금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표는 내 고객이 용도지에서 대지를 지정했을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니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는 평면적 규제 수단, 면적을 규제하지 용도지에서 건축하는 건축을 높이 규제하지는 않는 거예요. 건축 가능한 면적. 그럼 내 고객이 어떤 용도 중에서 대지를 지정했을 때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뭐죠? 금표율이 어디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서 시험 나올 거 있습니까? 아니, 나오면 좋지 뭐 누가 틀리겠어. 근데 시험은 이거 내죠.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시면은 21개 용도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금표율의 최대 한도를 알고 있어야 상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번 시험 내는 거예요. 용적률 아니면 금표율 한도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거 암기하시면 돼. 이쪽에는 그냥 교양으로 이렇게 들어두는 거라고. 자, 21개 용도지역별 금표율 한도 암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96페이지 박스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금표율 기준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중간에 용도지역의 세분. 표를 보세요. 용도지역의 세분. 제1종 주거지역 보세요. 1종 주거지역에서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금표율은 얼마죠? 50% 이하. 준주거지역은 얼마죠?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까지. 자, 1종 주거지역 50 할 때 앞에 첫 글자 5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70까지 준주거지역까지 앞에 글자 따서 내려가면 되죠. 주거지역이니까 상가입니까? 집입니까? 집. 저희 집 전화번호하고 같다 그랬죠. 네. 여러분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그렇게 오면 되죠. 55국에 6657 그렇게 오시면 돼요. 네. 선생님 55국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5국에 6657 그렇게 오시고 그럼 잠깐만. 여러분 서울시 일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서울시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땅 사면은 금표율은 50% 이하에서 50% 이하 범위안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50% 이하로 정하니까 최대 50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일종전용주거지역에서 금표율의 한도를 서울시 조례로 40%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50% 이하 범위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례는 시군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시험에 낼 수 없는 거죠. 뭘 물어보죠?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운다고. 55국에 6657 그렇게 오시면 되고 그러면은 주거지역 6개 중에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금표율의 한도가 제일 크죠.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대지 면적의 70%까지 건축이 가능하니까 땅값이 또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주거 용도의 건축도 가능하지만 상가나 업무 용도의 빌딩도 건축이 가능했죠. 그리고 금표율도 제일 높잖아. 준주거지역 참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상업지역 보십시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9878. 9878은 저희 집 상가번호입니다. 상가 공법 선생 상가번호가 몇 번이죠? 9878. 9878. 9878. 다 외우셨구나. 9878 그렇게 오시고 그래서 상업지역의 땅값 비싼 이유 알겠죠?
우리 강남역 사거리 주변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중심 상업지역은 대지 면적의 90% 범위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한도를 서울시 조례로 정하니까 최대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땅값이 비싸잖아요. 우와.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부 777. 공업지역에서는 네, 대지 면적의 70%까지 공장 건축을 최대 허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시지역 바뀌죠. 비도시지역도 보통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면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네,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이에요. 단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밖에서 유일하게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은 4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얼마죠? 40.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잖아. 농담으로 100세 시대니까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얼마까지 허용되죠? 100.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고 100세까지 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 치단도였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까지만 암기하면은 나머지는 공업지역은 777,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전부 20, 계획관리지역만 얼마죠? 40, 쉽게 올 수 있죠. 여기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분가를 출제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21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특례 규정이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건폐율의 특례 규정이 시험 나왔죠. 여기서 통째로 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저같이 공부하신 분들 아무 문제가 없었죠. 작년에 암기 방법으로 연습 다 해두었으니까.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한두 번은 시험에 나와도 나온 줄 몰랐어요, 이걸. 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97페이지. 97페이지 오른쪽 상단 건폐율 특례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별표하시고 박서 기업부터 비업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이 박스가 작년에 통째로 한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 이 박스의 특례 규정은 오지선당에 한두 줄 넣는 방법을 출제했었거든요. 한두 줄 정도 반영하는 방법을 출제하다가 작년에 그냥 그 박스 통째로 한 문제였어.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봅니다. 기억번에 취락지구 나와 있죠? 적으십시오. 취락지구 동그라미 하시고 적어요. 자연 취락지구라고. 자연 취락지구. 취락지구 동그라미 하시고 이걸 자연 취락지구로 적습니다. 자연 취락지구 적으시고 자연 취락지구 할 때 자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발진흥지구 개 동그라미 합니다. 첫 글자 개 동그라미. 수단조원보호구역 수 동그라미. 그리고 리얼번에 제일 끝에 자연공원 할 때 제일 끝에 두 번째 글자 공원 할 때 공 동그라미 읽어보십시오. 자개 수공. 자개는 수공으로 그렇게 올 거예요. 자개는 수공으로. 그 다음에 미연번 제일 끝에 농공단지 동그라미 합니다. 네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비업 줄 것이십시오. 공업지역에 있는 밑줄 것입니다. 공업지역에 있는 밑줄 것이고 저 뒤에 줄 것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까지 밑줄 것이고 국가산업단지 할 때 산업단지, 뭐 일반산업단지 할 때 산업단지도 좋고 산업단지만 동그라미 합니다. 산업단지 네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고기를 드시면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어떤 용도지원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허용하는 대상이 6개입니다. 이렇게 오십시오. 자 보세요. 제일 위에서부터 자개는 어떻게 되죠? 수공으로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오시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오십시오. 오시고 연습은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를 보고 대답하시면 되죠. 여러분 자가 뭐죠?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오시고 개는 뭐죠? 개발진흥지구 자연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수는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은 뭐죠? 공원인데 무슨 공원이죠? 자연공원. 그리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시고요. 산업단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이에요.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위 등입니다. 그리고 녹지 개발지능지구 올라갑니다. 개발지능지구 보세요. 개발지능지구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외워야 된다고 정확하게 봐주세요. 개발지능지구 두 개를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개발지능지구 두 개. 자, 하나는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몇 개의 용도지역 있죠? 세 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적 아닙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이 되죠. 이렇게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하고 그 밑에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이렇게 구별이 돼요. 자,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외웁니다. 보시고요. 제일 위에 육사, 육사, 삼사. 육사는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밑에 삼사는 육군 삼사관학교. 육사, 삼사. 육사, 육군사관학교, 육군 삼사관학교, 네, 육사, 삼사. 그리고 밑에 6, 7, 8.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외운 거예요. 6, 7, 8. 6, 7, 8은 무슨 뜻이죠? 아무 뜻도 없지 뭐. 6, 4, 3, 4, 6, 7, 8 이렇게 오십시오. 6, 4, 3, 4, 6, 7, 8 그렇게 오시고 동그라미 하나씩 붙여주면 이것이 금필이 되는 거죠. 네. 결국 이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다음 중 용도지간에서 금필의 치단도를 80% 이하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 연결이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봐요. 이런 뜻이라고. 여기 봐주세요. 어떤 용도지간에 자연취락주가 지정되면 금필을 얼마 주죠? 60. 어떤 도시적 외, 도시적 밖에 개발지능주가 지정된 곳은 금필은 40%가 허용해요.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본래 금필이 20%인데 개발지능주가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은 금필을 30%. 어떤 용도지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금필을 40%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어떤 용도지간에 농공단지 안에서 금필은 70%까지 허용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금필이 얼마죠? 70%잖아. 777. 근데 그 공업지역 안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은 금필을 얼마까지? 80%까지 허용하는 거죠. 얼마가 완화됩니까? 10%가 완화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기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6, 4, 3, 4, 6, 7, 8 그렇게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출제는 한 줄씩 넣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 내었다고. 잘 보세요. 자, 용도지간에서 자, 용도지간에서 금폐율에 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문제 나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지능지역의 경우 금폐율 치단도는 30% 이하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한다. 옮겼습니까? 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다고. 보통 한두 줄 지문에 반영하는 방법을 출제되다가 작년에는 이게 통째로 한 문제였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왜 더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은 이게 보니까 개발지능조 2개니까 이게 6개가 아니고 7개라고. 그리고 오지 선당이니까 몇 개는 빼야 됩니까? 2개를 빼버린 거죠. 예를 들면은 자연취락지구가 안 보이는 거죠.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농공단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처럼 느끼는 거야. 외우는데 나온 줄도 모르는 거야. 나중에 해설 듣고 아까워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네,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법을 공부하는 재미, 법은 이렇게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면은 전문 지식이 되구나. 암기에서 끝나면은 늘 골치 아픈 암기 대상에서 끝나구나라고 것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공법의 그 매력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울 거니까 쓰지 말고 설명 들어보시죠. 자연취락주의 지정 목적이 이렇게 됩니다. 쓰지 마세요. 녹관농자, 녹관농자. 이거 뭐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자연취락주로 불러. 오늘 배워요. 조금 더 밑줄 그릴 테니까 안 써도 돼요. 녹관농장에서 취락 정비의 목적이라고. 그럼 여기를 잘 보시고, 여러분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은 금표율이 얼마죠? 계획관리적 빼고 전부 20% 이하로 제한돼. 땅값 비싸요, 싸요? 싸죠.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가 서울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서울시 주변에 녹지라고. 녹지. 여기에 마을이 있어. 이 마을이 있다고. 취락.
주택을 취락이라 그래요. 주택이 있는 마을이죠. 취락지구. 여기. 그러면 이 동네 마을을 정비할 목적으로 여기다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은 무슨 취락지구가 되는 거죠? 이름을 자연 취락지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녹지정 안에 지정된 취락지구 이름이 자연 취락지구라고. 그러면은 녹지정은 본래 금필이 얼마죠? 20% 이하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땅값이 쌌다고 상대적으로 서울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보다 녹지적 땅값이 진짜 싸거든. 근데 이 동네에 여기다가 취락을 쟁취할 목적으로 뭘 지정하면은 자연 취락지를 지정해버리면은 본래 이 동네 금필은 20%인데 얼마까지 허용하겠다고? 60%까지. 60%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 60%까지 허용될 수 있잖아. 금필 20%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60%로 금필이 완화되면 땅값은 오를까 떨어질까? 오르죠. 많이 올라요. 예를 들면 3배, 5배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이 동네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면은 땅값이 3배, 5배 오르면은 고급 정보 맞죠?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고급 정보거든. 그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주에 배웠잖아.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공관리구를 위반해서 결정하는 거 맞죠? 네. 이 동네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구 위반할 때 지난주에 배웠잖아. 절차가 제일 먼저 뭐죠? 기초조사합니다. 맞죠? 두 번째는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서울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맞죠? 의견을 들어야 되죠. 절차는 공청입니까? 공고 및 열람입니까?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하여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서울시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책으로 위반이 되는 거죠. 결정입니까? 위반입니까? 위반. 이게 정책 안건이 공적으로 되는 거죠. 이것을 정책 안으로 합시다라고 결정한다. 그것을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정됐습니까? 정책 안입니까? 안건이 안건. 하나의 안건이 법적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때 봐요. 이 동네 자연녹지지역 지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울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의 생애 신문과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시청에서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시켜서 열람 기간 내에 서울 시민들로부터 의견 서류를 제출을 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 고급 정보는 비밀입니까? 공개됩니까? 공개. 이런 선배님들 자격증 따시고 합격하신 분 100명 중에 1명이 활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열람이라고 외웠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이라고 외워서 시험은 쳤지만 활용을 하는 비율은 합격자 중에서 1%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전문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고 활용하시면 고급 정보를 신문에서도 인터넷 시청,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는 거다는 거죠. 늘 자연취락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서울서 부동산 하면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인근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시청, 군청 홈페이지 한 10곳 정도를 찍어서 매번 오가시면서 정보를 얻으시면은 한 1년 정도만 해도 이런 개발 정보 5건, 10건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한 건이면은 이런 것이 여러분 고객으로 하여금 땅 사게 만들어서 1억 투자했는데 2, 3년에 3억, 5억 만들어주면 끝난 거잖아요. 맞죠? 부동산 성공 간단하죠. 이러면 손님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믿고 투자하실 분 10명만 부자 만들어보면 끝난 거 아니에요. 다 손님들이 올 텐데 뭐. 그분들이 다 여러분을 광고하시겠죠. 그러니까 공법은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문 지식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도시지역 외지역은 금필이 대개 얼마죠? 비도시지역은 20%잖아. 땅값 싸죠? 거기에 무엇이 지정되면은 개발징조, 도시적 외지역에 개발징조 지정된 금필은 40%니까 2배로 높여준 거잖아요. 땅값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이런 곳에 투자하면 제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실패가 없죠. 그러면 개발징조 지정할 때도 도시공관리구로 기초조사하고 위반할 때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고급 정보가 제도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깊게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지 못하시거든요. 대개 시험 치는 수준으로 배우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거죠.
다음에 다시 보십시오. 서울시 자연녹지지역 금표는 얼마죠? 20. 개발진흥지구가 그 동네에 지정되면 얼마죠? 30. 그러면 아까 그 녹지지역의 땅 100평 사면은 주택 20평, 창고 10평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 금표율이 20%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연녹지지역에 무엇이 지정되면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금표율이 30%니까 주택을 20평 짓고 10평짜리 창고를 지을 수 있죠. 그럼 땅값은 떨어집니까? 올라집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투자하면 백발백중이죠. 결국 고수대 싸움은 이런 정보를 누가 제도적으로 얻고 활용할 수 있냐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대개 이렇게 공급을 잘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농공단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습니까? 농공단지는 대개 도시지역 밖에 있죠. 그럼 땅값이 비싼 곳입니까? 싼 곳입니까? 싼 곳이야. 그럼 도시지역 밖에는 본래 금표율이 20%잖아. 금표율 20%면 공장 땅 10,000평 사서 공장은 20평 짓고 8,000평 버려야 되잖아. 누가 투자하겠냐고. 근데 그 농공단지가 지정되면은 여기서 건축 제한은 상계법에 의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 가능한 용도 종류 규모를 전부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면서 금표율이 얼마 주죠? 70%니까 도시지역의 공업지와 똑같은 개발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농공단지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할 때 도시에서 분양받고 공장 용지 분양받고 공업 쪽에서 공장 용지 분양받고 부도 내지 않고 한 5년 10년 버텨서 잘 돌아가면은 부도 나기 전에 파라고 해야죠. 팔고 어디 나가야 되죠? 농공단지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10년 동안 부도 내지 않고 그 보상금이 산업단지 분양받고 10년 동안 부도 내지 않고 버텼으니까 그동안 땅값이 공단 땅값이 2배, 10배 올랐겠죠? 그걸로 돈 버는 거죠. 뭐. 기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부도 내지 않으면 되는 거고 부도 내지 않고 버티면은 땅값이 올라서 돈 버는 거잖아요. 외곽으로 빠지고 나머지 돈을 챙겨야 괜찮죠. 그렇다면 기업이 10년, 20년 부도 내지 않고 버티는 것도 힘들잖아. 그죠?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 번다고.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공장을 팔게 만드는 능력도 여러분의 능력이잖아요. 문 닫은 공장은 잘 안 팔리고요. 잘 돌아갈 때 팔게 만들어야 되죠. 기업 하시는 분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요즘에는 많이 아시겠지만 네, 그런 사장님을 잘 돌아가는 멀쩡한 공장을 팔고 나가게 만드는 능력. 이런 제도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공업지역은 70%인데 공업지역 안에 무엇이 지정되면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지정되면 금표를 얼마 주죠? 80. 얼마가 완화됐죠? 10% 플러스 된 거잖아. 여러분 10% 이거 우스운 수치가 아니고요. 삼성을 움직여야 합니다. 아까 했죠. 아까 우리 생산관리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니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하고 의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이 됩니까? 공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됐으니까 그냥 공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반도체 지을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금표율은 70%입니까? 80입니까? 80. 그래서 80%면은 삼성에서 땅을 10만 평 사면은 그냥 일반적인 공업지역은 금표율이 70이니까 공장을 7만 평 짓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8만 평을 지을 수 있잖아. 10,000평을 더 지을 수 있죠? 반도체 공장 10,000평은 1년에 수천억의 매출을 오가게 만들잖아요. 삼성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 10%가. 재밌죠? 해석하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고 활용하면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잠깐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알면은 하실 일이 참 많아요.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고요. 많이 모르면은 이제 지금처럼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고 이제 거래가 절벽이 돼버리면은 점포시도 못 내고 힘든 직업이고 많이 알면은 어디 부동산이 아파트 거래만 부동산입니까? 많죠. 그죠? 아싸. 암기하는 방법하고 해석하고 활용을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강화하고 완화는 참고하시면 돼요. 뭐 거의 출제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간간히 필요하면 이제 살짝 띄워드리게 될 거고요. 책 잘 넘깁니다. 넘겨서 98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9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성장관리반을 수립한 경우 금표율 특례 규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별표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박사를 들으십시오. 성장관리반이 수립된 계획관리적은 금표율을 얼마까지 허용하죠? 50%까지. 여러분 본래 계획관리적의 금표율은 얼마죠? 40%까지 허용되잖아요. 근데 성장관리반이 수립된 계획관리적은 특례로서 금표율을 50%까지 허용합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여러분 니은번에 보십시오. 98페이지 맨 밑에 박사는 니은번. 자연녹지력과 생산관리적은 금표율이 본래 얼마죠? 그렇죠.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20% 이하로 제한되는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력과 생산관리적은 금표율을 얼마까지 허용하죠? 30%까지 완화되는 거죠. 10%가 30% 이하 불만해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게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적은 특례로서 금표율을 50%까지,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력은 30%까지 금표율을 완화 허용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거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걸 하면 안 돼.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 안 돼. 이걸 캐션마크 붙여서 탐구하시면 안 된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학문을 진리를 탐구합니까? 시험을 준비합니까? 시험. 항상 우리 학습 목표는 시험 준비지 학문 진리 탐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시면 안 돼. 그래서 성장관리관이 무엇인지 몰라도 밑에 숫자만 기억하면 시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관리관이 수립된 계획관리적인 금표율은 50, 자연녹지력과 생산관리는 30 외우시고 지나가야 되고, 성장관리는 무엇인지 혼자 진리를 탐구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아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진도에서 성장관리방안의 계획을 설명을 드려요. 기다리면은 설명이 된다는 거죠. 탐구하지 않을 것 혼자. 그 다음에 용적률 가겠습니다. 99페이지 오세요. 99페이지 중간에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자, 용적률. 자, 용적률은 이렇게 됩니다. 용적률이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같이 하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여러분 건축 면적의 비율은 뭐죠?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면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용적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연면적이 뭐죠? 정확하게. 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죠. 직접 보여드립니다. 직접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교재에 적어놨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고. 네. 자, 하나, 둘, 셋, 넷. 지상층이 6개 층, 지하층이 2개 층입니다. 층별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전부 동일하다면은 지하층이 2개 층이니까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200제곱미터. 지상층이 6개 층이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600제곱미터. 그래서 이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800제곱미터가 연면적이 되는 거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고,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다 적어뒀습니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이 제외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800제곱미터입니까? 600제곱미터를 합니까? 600제곱미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잘 봐요. 이제 자, 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600제곱미터인데 만약에 층수가 지상층이 7층, 8층, 9층이 된다면은 연면적도 어떻게 되죠? 700, 800,
900제곱미터 커지게 되잖아요. 그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면 몫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죠. 바꾸기 하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 용도지가 허용하는 용적률을 크게 해주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이 150%인데 180%, 200%를 크게 해주면은 층별 바닥면적 합계 허용하는 연면적 규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잖아. 그 연면적 합계가 봐요. 600이 700, 800, 900으로 커지면은 건물은 낮아지는 겁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도지에 허용하는 용적률 한도를 크게 하여서 용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높게 건축하게 하거나 또 반대로 어떤 용도지에 허용하는 용적률 한도를 낮춰버리면은 이번에는 연면적 규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니까 연면적이 보십시오. 600제곱미터가 500제곱미터, 400 정도 작아지면은 건물은 높아집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은 무엇인지 이해하신 거죠. 내 고객이 용도지에 대지를 취득했을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정합니까? 건축 가능한 높이를 규정합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을 높이 규제를 위해서 만든 제도는 용적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건축 가능한 면적이 몇 평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는 거죠? 건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거기에 건축하는 건축을 높이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무엇이라는 거죠? 용적률이 되는 거죠. 용적률은 입체적 규제 수단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상 시험 나올 거는 그짐없잖아요. 없고 21개 용도지 안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한도를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단순 암기상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되죠. 2018년도 작년에 시험에는 건폐율 특례 규정 여기서 통째로 한 문제. 그 앞에 2017년도에는 용적률 한도가 통째로 한 문제. 그 앞에는 건폐율 최대 한도가 통째로 한 문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갈아 나온다는 거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래서 용적률 한도 외우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오시면 되죠. 100페이지. 자, 교재 100페이지 오시면 동그라미 3번 세분된 용도 지역별 용적률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표 내려오세요. 가운데 용도지역이 세분.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최소 몇 프로? 50% 이상 최대 100% 사이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한도를 무엇으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하게 돼요. 50% 이상 100% 사이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허용 용적률은 조례로 정한다는 뜻이거든. 그때 앞에 50이 뭐죠? 최저 한도. 뒤에 100은 뭐죠? 최대 한도. 시험은 최대 한도 위주로 나와요. 뒤에 숫자를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같이 외우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얼마죠? 100%까지 허용됩니다. 맞죠?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150.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얼마씩 증가하죠? 그래서 전부 보면 50씩 증가해요. 준주거지역만 500. 다 외웠구나. 이렇게 오시라고.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준주거지역 500. 그렇게 오시면 돼요.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한다. 준주거지역 500. 그렇게 오시고 상업지역은 처음 들으시면 옆에 여백에 필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상업지역은 잠깐 보실까요? 상업지역 잠깐만요. 필기를 이렇게 하세요. 제일 안에 중심 적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에서 한 단계 밖에 지정되는 게 일반적으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적으십시오. 중심 일반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밖으로 나가면은 무엇이죠? 유통 상업지역이 됩니다. 유통. 그리고 도심으로부터 가장 외곽에 지정되는 상업지역이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근린 그렇게 지으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고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단계로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의 단계가 절대적입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으로 일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중심 상업지역 지정 목적은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과 업무 기능 확충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에 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나가면은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 기능 담당이 목적이죠. 그리고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 안 또는 지역 안 유통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지정되죠. 대규모 도매 시장이 위치한 곳. 그리고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즉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가 인근 지역의 작은 소매 시장이 위치한 곳이 근린 상업지역이 되죠. 자, 그러면 도심은 건물이 높죠. 허용하는 용적률의 한도가 크기 때문이나 1500%까지 허용돼요. 중심 상업지역. 그러면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건물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용적률 한도가 낮게 규제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얼마씩 낮추죠? 200씩 감하면 돼요. 그러면은 일반 상업지역에 허용하는 용적률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9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자, 중심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얼마죠?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잘 보십시오. 전원공업지역이 300이거든요. 맞죠? 일반 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이 400이니까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하고 있어요.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하고 50씩 증가. 녹지지역에서 보전 녹지지역은 용적률이 80, 네, 80% 허용됩니다. 대지 면적의 0.8배의 건축 연면적이 허용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은 100배. 그래서 녹지지역은 80, 100, 100. 그렇게 오시라고 했죠. 80, 100, 100. 그리고 이런 도시력 밖에는 건물이 낮죠? 네, 용적률이 80%거든. 근데 저 밑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100. 그래서 100cc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의 세월도 넣지 않고 100세까지 살자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까지 설명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용적률. 자, 세 번째 시간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학습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용도지역 표지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끝났고 잠시 휴직하고 이제 용도지구편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103페이지 휴직 후에 진도 준비합니다.